임대료 규제가 나왔답니다. 그러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규제하면 뭐가 발생? 초과 수요가 발생. 초과 수요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이 뭐할수록?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큽니다.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는 작다. 그러면 초과 수요가 작으면 정책 효과는 크다 작다?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정책 효과는 크다. 다시 정리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는 커진다. 초과 수요가 크면 정책 효과는 작다.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는 작다. 정책 효과는 커진다. 되셨죠?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규제했답니다. 그러면 시장에 나타나는 효과 있다 없다? 없다. 초과 공급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임대료 규제에서는 초과 공급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초과 수요는 이론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크다. 단기보다는 장기에서 초과 수요가 크다. 이게 이론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계산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좋다. 계산 문제 하고 갑시다. 여러분들이 화요일은 민법을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지금부터 복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봅시다. 앞으로는 화요일 날 민법이 도저히 복습이 안 되게끔 제가 만들 거야. 자, 그러면 128페이지 가는 겁니다. 자, 복습할 수 있는가 민법을. 128페이지. 나 열받은 거야. 128. 128페이지. 16번. 민법이 복습 안 되겠죠? 보는 순간? 문제 보는 순간? 좋아요. 민법 복습 안 되게 할 거야, 내가 앞으로. 자, 거기 16번이 임대료 규제했는데, 그때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을 물어본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4번하고 5번 답을 고르면 돼요, 안 돼요? 4번, 5번 답을 고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이런 분이 있어. 나는 이번에는 계산 문제는 무조건 4번이야.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러면 4번을 골라? 그러면 아예 틀리는 거야. 규제에서는 초과 공급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4번 5번이 초과 공급이잖아요. 그래도 4번 5번을 골라. 그건 무슨 배짱이야? 이제 그래서 민법에서 하나 더 맞겠다고? 그렇지. 그러면 예? 뭐요? 1번에 3번이 똑같습니까? 예, 그럼 문제가 잘못된 거지. 그럼 1번 3번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잘못된 거고 원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1번 3번이 똑같으니까 1번 3번 답이 아니라는 소리지. 그럼 몇 번이요? 2번이지. 2번. 자, 얘는 원래는 이렇게 안 나왔어. 저기 3번이 이게 400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래요? 자, 그러면 가보게요.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너무 쉬워요. 이거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럼 만약 요령인데요.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요함수 나오죠? 수요함수가 QD라는 게 나와. QD. 1400 마이너스 P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P. EP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함수 QS. QS는 200 플러스 P 나왔습니까? 4P. 이게 나왔습니다. 자, 봅시다. 이 QD가 뭐예요? 수요량이야, 수요량. QD가 수요량이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QS는요, 공급량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임대료 규제했을 때 만약에 임대료 규제했는데 수요량이 100개, 공급량은 70개래요. 그러면 초과수요 몇 개? 다시. 임대료 규제했는데 수요량은 100개 나왔어요. 공급량은 70개 나왔어요. 그럼 초과수요 몇 개? 30개. 이해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수요 함수야. 이게 수요 함수, 이게 공급 함수야. 수요는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공급은 플러스. 그 뜻이야, 이게 지금.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규제를 하는데 얼마로 규제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150만 원으로 규제했어요. 규제했습니다. 그러면 이 150만 원이 지금 임대료라는 소리거든요. 이 P가 임대료라는 소리야. 이 150만 원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대입.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수요량 가볼게요. 수요량은 1400 마이너스 2 곱하기 몇? 150. 그러면 1100개가 된다는 소리예요, 수요량. 자, 이번에는 공급량 가봐요. 공급량은 200 플러스 4 곱하기 150 600. 그럼 800인가? 800. 그러면 150으로 규제하면 수요량은 1100개, 공급량은 800개. 초과수요 몇 개? 300개.
이 계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규제 임대료 150 나오면 200 나오든 300 나오든 이게 규제 임대료 나오면 수요함수, 공급함수 자리 P 자리 나오죠. P 자리에다 대입해 주면 되는 거야. 대입해 주면 수요랑 공급량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계산문이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뭐 할 게 없잖아요. 규제 임대료 나왔습니다. 그냥 대입해 주면 되는 거야, 그냥. P 자리에다가 이걸 대입해 주면 수요랑 공급량이 나온다고. 자, 그러면 자, 잘 봐요.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봐요. 이걸 대입했더니 예를 들어서 대입했더니 수요량은 1000개가 나오고 공급량은 1200개가 나왔대요. 수요량은 1000개가 나오고 공급량은 1200개 나왔어. 자, 만약에 만약에 대입했습니다. 그때 수요량이 1000개가 나온 거야. 1000개 나왔습니다. 근데 공급량은 1200개가 나왔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초과 공급 200개 이렇게 답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초과 공급 없다고 했잖아요. 임대규제는 초과 공급 없는 거죠. 이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초과 공급 200 나오면 답이 지문에 분명히 초과 공급 200 나와요. 그럼 동그라미 치고 나서 흐뭇해하면 안 된다는 소리. 그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야 돼요. 아무런 변화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이 경우야. 자, 수요구성, 공급성 있었습니다. 여기가 균형임대료죠. 균형임대료가 지금 여기가 우리가 30만 원을 합시다. 근데 50만 원 규제예요. 이렇게 규제하면 이런 현상이 나와. 그러면 균형임대료가 높은 수준을 규제하면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숫자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숫자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말은 균형임대료가 높은 수준에서 규제한 거라고. 그럼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계산해서 초과 공급이란 말 나오면 답은 아무런 변화 없다. 이렇게 해야 돼. 신기한 거 아니에요. 자, 결론. 임대료 규제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규제 임대료를 수요함수, 공급함수, P 자리에다 대입하고 그러면 수요랑 공급량이 구해지죠. 그때 수요량이 많으면 초과 수요. 공급량이 더 많다 나오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게 답. 자, 너무 많이 알려줬다. 민법 복습하게끔. 조금 알려주고 말아야 되는데.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임대료 보조로 갑니다. 예, 임대료 보조로. 자, 책 236페이지 임대료 보조 정책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임대료 규제하면 그러면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하든가요, 감소하든가요? 임대료 규제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량이 증가, 감소? 감소했습니다. 감소.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임대료 규제하면 실질적으로 임대료는 올라가든가요, 떨어지든가요?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임대주택 시장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임대주택 시장의 문제는 두 개밖에 없다 했잖아요. 하나는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문제. 또 하나는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임대료가 너무 높아. 그래서 수요가 할 수 없다. 수요가 부족하다. 이런 거 문제라 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료 규제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료 규제 결과 공급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임대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효과란 말이에요.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임대료 보조에서도 여러분들은 초점은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어떻게 되고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왜? 임대주택 시장의 문제가 공급량하고 임대료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공급량 증가. 임대료는 원래 수준으로 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임대료 보조입니다. 임대료 보조의 개념은 정부가 반대급부 없이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인에게 보조하는 거예요. 그게 임대료 보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보조를 하기 전에 주택 보조 제도를 좀 배워야 돼요. 주택 보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수요자에게 보조하는 방법, 주택을 수요하는 사람에게 보조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 공급자에게 보조하는 공급자 보조가 있습니다. 공급자 보조를 생산자 보조라고도 불러요. 그럼 공급자 보조부터 갑니다. 주택 공급업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때 융자 지원을 한 거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보조금을 주는 거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거나
주택을 하나 건설할 때마다 100만 원씩 그냥 주는 거야. 그게 공급자 보조야. 그러면 공급자 보조가 이루어지면 단기적으로 공급자 보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 민법을 오늘 복습한다고. 단기가 나오면 공급 무조건 불변이지. 임대료 보조든 나발이든 간에. 공급 불변. 그럼 임대료 보조가 공급자에게 이루어졌는데, 미안해요. 임대료 보조가 아니라 공급자에게 보조금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단기는 공급 무슨 변? 불변. 자, 장기가 됐습니다. 장기가 되면 융자 지원 받으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다운되는 거야. 생산비가 다운되는 효과는 나타나잖아요. 네? 융자 지원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했습니다. 금융 비용이 다운되는 거야. 이자 비용이 다운되는 거지. 그러면 생산비가 다운된 거지. 생산비가 다운되면 그러면 공급량을 증가시킬까 감소시킬까?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지. 공급량이 증가하면 그러면 임대주택의 또는 주택시장에서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지.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누구에게 혜택 가는 거야? 수요자에게 혜택 가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요. 포인트. 공급자 보조는 잘 물어보지 않아요. 공급자 보조는 잘 물어보지 않는데 포인트가 뭐가 될까? 단기. 공급자 보조가 이루어지면 단기적으로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이런 말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다 X다. X. 아무리 공급자가 보조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단기란 말 나오면 공급이 무슨 변? 불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수요자 보조입니다. 수요자에게, 주택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건데요. 역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현금 보조라고 그래. 그러면 현금 보조를 받았어요. 주택 임차인이 현금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택 임차인은 뭐가 증가하는 거야? 소득이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소득 보조라고도 불러. 그러면 현금 보조를 받았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소득이 증가하면 그러면 임대주택의 수요량을 증가하고 다른 재의 수요량도 증가시킬 수 있죠. 그래요?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현금 보조를 받는 게 아니라 가격 보조라는 게 있어요. 가격 보조, 집세 보조라고 그래. 보조. 얘는 가격을 실질적으로 다운시키는 거야. 자, 이런 경우입니다. 수요자 보조는 현금을 직접 주는 현금 보조가 있고 그 현금 보조를 뭐라고 그래요? 소득 수준을 높였으니까 소득 보조라고 그래. 근데 집세 보조 또는 가격 보조가 있어요. 집세 보조, 가격 보조는 어떻게 했냐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정부가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임차인에게 쿠폰 주는 거예요. 쿠폰 봐요. 임대주택 시장에서 지금 임대료가 50만 원이야. 50만 원인데 똑같은 10만 원을 보조하는 거야. 현금 보조는 임차인에게 10만 원을 주는 거라고. 현금 보조. 그런데 이 가격 보조, 집세 보조는 10만 원을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쿠폰을 줘. 쿠폰을 주면서 여기 쿠폰에가 10만 원이라고 써졌어요. 이렇게 써졌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이 10만 원 받고 10만 원 쿠폰 받고 이제 얼마만 현금 얼마? 40만 원. 그러니까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가 50만 원일 때 정부로부터 쿠폰 10만 원짜리를 받으면 그 10만 원하고 40만 원, 자기 돈 40만 원하고 임대인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 임대인은 40만 원하고 쿠폰 받았죠. 이 쿠폰을 정부에 제시하는 거야. 그러면 정부가 10만 원 주는 거라고. 그러면 쿠폰을 주는 방법은 현금은 주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집세를 다운시켜 준 거죠. 50만 원을 얼마로? 40만 원으로. 가격이 다운된 거야. 그래서 가격 보조, 집세 보조 이렇게 불러. 이해됐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임대료 보조의 일종입니다. 임대료 보조? 그럼 현금 보조를 받은 경우하고 가격 보조를 받은 경우를 두 개를 비교해 봐요. 그럼 두 개 다 다른 재의 수요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현금 보조 받았습니다. 현금 보조를 받으면 그 돈 가지고 내가 어떤 재화를 소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현금 보조를 받으면 다른 재의 소비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O다 X다. O. 집세에 쓰지 않고 다른 재화를 소비할 수 있다니까요. 중개사 학원 다니면 좋겠다. 받아서 그래요? 가격 보조 받았습니다. 가격 보조 받았으면 50만 원 줘야 될 게 40만 원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 세이브 된 거야. 그 10만 원 가지고 다른 재화를 소비할 수도 있죠. 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다. 현금 보조든 가격 보조든 다른 재화의 소비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거지. 차이가. 현금 보조를 받으면 그 10만 원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쿠폰을 받으면 이 쿠폰은 반드시 어디에만 써야 돼요? 주택에다만 써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소비자가 자기의 만족감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보조? 현금 보조라고 그래. 그러니까 소비자의 임차인의 효용 증가 측면에서 효용 증대 측면에서 훨씬 더 우월해요. 그래서 우월하다. 그러나 주택정책 측면에서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디가 더 우월해요? 가격 보조. 얘는 주택정책 측면에서 정부가 원하는 데 작동하니까 정책 측면에서 우월합니다. 그래서 우월하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일사천리로 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졌습니다. 효과 갑니다. 첫 번째 단기. 현금 보조 이루어졌습니다. 현금 보조 이루어지면 그러면 소득이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주택 구입 능력이 높아지는 거라고. 주택 구입 능력이 현금 보조 또는 주택 구입 능력이 높아진 거야. 가격 보조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가격이 다운되면 역시 주택 구입 능력이 높아지는 거야. 왜? 가격이 다운됐으니까 두 가지 모두 다 주택 구입 능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현금 보조를 받든 가격 보조를 받든 단기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임대주택의 수요를 어떻게 해요? 증가시켜요. 단기적으로 수요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의 가격, 그 다음에 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따라와야 되죠. 공급이 따라와야 되는데 단기입니다. 단기니까 공급이 따라온다, 못 따라온다? 못 따라오죠. 그러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인들은 임대료가 올라간 만큼 초과적인 이윤을 획득하는 거야. 초과이윤 발생. 초과이윤이 발생을 하면 얘는 임차인이 좋은 겁니까? 임대인이 좋은 겁니까? 임대인이 좋은 거죠. 그래서 임대인 혜택이다 이렇게 해요. 임대인 혜택. 자, 정리하면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혜택합니까? 임대인에 혜택합니다. 초과 이유는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킬 거야. 자, 그래서 2번 장기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자, 공급 증가하면 그러면 다시 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임대료는 다운될 겁니다. 다운돼요. 그럼 임대료가 다운됐습니다.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누구의 혜택? 누구의 혜택? 임차인 혜택. 이번에는 혜택.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누구의 혜택? 임차인 혜택.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혜택. 자, 됐습니다. 이게 임대료 보조의 효과입니다. 임대료 보조 효과 가장 중요한 말. 수요 증가, 무슨 증가? 공급 증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게 가장 중요. 단기적으로 임대인 혜택, 장기적으로 임차인 혜택 이 말보다는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단기적으로 수요 증가,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 그러면 임대료 보조를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임대료 보조는 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되는 거지. 맞죠? 임대료는 다운돼서 원래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죠. 좋은 정책인데 쓰지 못하는 이유는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 부담 때문에 그래요. 돈을 줘야 되니까. 되셨습니까?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해봅시다. 조금은 이제 어렵게 가는데요. 복습 못하게. 복습 못하게 그쪽이 어렵게 갈 거야. 여러분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말하십시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수요 법칙 때문이다. 그 다음에요. 가격 효과 때문이다. 그 다음에요. 기회비용. 그 다음에요. 수요자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4번까지 됐습니다. 1번, 2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수요 법칙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가격 효과 때문이다. 그럼 가격 효과는 뭐과 뭐?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맞죠? 자, 소득 효과 쓸 겁니다. 소득 효과. 그 다음에 대체 효과 쓸 겁니다. 대체 효과. 그럼 소득 효과는 뭐예요? 소득 효과는 뭡니까? 소득 효과가 소득 효과야? 소득 효과는 소득이 변하여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이 변하여 다른 자의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기억납니까? 그렇지. 기억나는 사람은 나오고 안 나는 사람은 안 나오고. 그러면 민법 물어볼까? 화요일 날 민법 복습하니까 민법.
민법 물어볼까요? 네, 민법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물어볼게요. 대리권 남용의 효과가 뭐예요? 대리권 남용의 효과. 저 민법 물어보면 민법 여러분 복습하시니까. 제가 서울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리권 남용의 효과. 자, 대리권 남용. 자, 그러면 좋아요. 125조가 무슨 표현들입니까? 안 배웠습니까? 125조, 126조, 129조 배우셨습니까? 네, 배웠잖아. 복습을 그렇게 많이 하면, 민법 복습을 그렇게 많이 하면 125조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125조 표현대리, 126조도 표현대리, 129조도 표현대리. 이런 분이 있어. 표현대리 3개라 한다. 표현대리 3개는 들었어. 그럼 125조, 126조, 127조인가 보다. 표현대리가. 127조는 표현대리가 아니야. 표현대리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29조가 표현대리. 표현대리 몇 개? 3개. 125조, 126조, 129조. 그 3개가 표현대리입니다. 125조는 무슨 표현대리예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126조는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그걸 올권대리라고 그래요. 올권대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129조는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야.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그런데 그럼 소멸했으면 대리권이 없는 거죠. 그때 대리 행위를 하는 거야. 대리권이 없는데 소멸했는데 대리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권대리야. 무권대리인데 본인에게 책임질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표현대리라고 불러. 무권대리는 2개예요.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누어져.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 경우,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질 사유가 있는 경우, 그때 표현대리라고 불러.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크게 보면 3가지예요. 3가지. 그럼 126조가 뭐라고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그러면 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하고 대리권 남용하고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다시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나요? 126조가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죠. 그거는 아시겠죠? 그러면 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하고 대리권 남용하고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같은 말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그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근데 틀린 말하고 같은 말처럼 느껴져요. 다른 말이에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하고 대리권 남용하고 다른 말이야. 대리권 남용은 대리인이 비징 의사표시하는 거야. 대리권 남용은 107조가 비징 의사표시죠. 그렇죠. 대리인이 비징 의사표시한 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복습 많이 해도 모르구나 잘. 그렇지? 그러니까 대리권의 남용은 126조의 올권 대리가 아니에요. 아니고 대리인이 비징 의사표시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대리권의 남용은 107조가 비징 의사표시죠. 비징 의사표시 효과가 뭡니까? 비징 의사표시 효과.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야. 비징 의사표시 효과는요. 유효요, 유효. 무효라고 할 수는 한 사람도 있어. 유효. 비징 의사표시 예외가 뭐예요? 예외. 그게가 뭐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로 하는 거야. 그러면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인이 비징 의사표시를 하는데 대리권의 남용은 107조 비징 의사표시를 유추 적용하는 거야. 우리 판례의 태도야. 그래서 대리권의 남용은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저 사람 말이 지금 그럴 거야. 저 사람 말이 지금 민법 말을 하는데 옳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 의심하죠. 의심할지 모르겠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지금. 그래요? 복습 많이 했는데도 그것도 모르구나. 자, 다시. 이렇게 계속 몇 번 하면 안티 생겨, 이제. 자, 그만해야 돼. 안티 생기니까. 그만. 자, 소득효과, 대체효과 났습니다. 소득효과는 소득이 변하여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소득효과라고 그래. 대체효과는 A제, B제가 있는데 A제의 가격이 올라가고 B제는 그대로 있어요. 연립주택하고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 있는데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싸진 거죠. 그걸 상대 가격이 변했다고 그래. 상대 가격이 변하여 연립주택이 높아졌으니까,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연립주택 수요량을 감소시키고 아파트 수요량을 증가시켜요. 아파트 수요로 대체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효과라고? 대체 효과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 임대료 보조에서 소득효과, 대체효과가 나타나요. 자, 임대료 보조, 소득효과. 현금 보조 받았습니다. 현금 보조 받으면 우리의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럼 실질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실질 소득이 증가하여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자의 소비량도 증가했대요. 그럼 무슨 효과? 소득 효과. 무슨 말 됐습니까? 여기 봐봐. 지금 단기적으로 수요 증가하죠? 수요 증가했습니다. 수요 증가했는데 그 수요 증가가 소득 효과하고 대체 효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의해서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라고. 그럼 소득 효과는 현금 보조를 받으면 우리의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화의 수요량을 증가시켜요. 그 재화가 정상재일 때 수요량을 증가시켜요. 무슨 효과? 소득 효과. 자, 가격 보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가격 보조가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가격이 싸진 거죠. 50만 원짜리가 40만 원 된 거라고 지금. 됐죠? 그럼 임대주택 가격이 싸졌죠? 그럼 다른 재가 비싸진 거야. 그러면 임대주택의 수요량을 증가시킬 수 있죠? 그게 무슨 효과? 대체 효과. 자, 그럼 정리.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됐습니까? 네, 선생님 나 모르겠다. 그냥 외워. 다음에 또 올 겁니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임대료 보조는 끝납니다. 임대료 보조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맞습니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단기적으로 수요 증가, 장기적으로 뭐 증가? 공급 증가. 됐습니다. 237페이지 가면 하단부에 수요 측 보조금과 공급 측 보조금 정리해놨습니까?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 해주시면 임대료 보조는 끝나는 걸로 하는데요. 자,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저기 그것만 하나 보고 갑시다. 236페이지. 236페이지 동그라미 2번 목적 찾아보십시오. 목적 찾으셨습니까? 목적 바로 위에 니을 찾아봐요. 니을. 임대료 보조를 받는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주택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이다. 됐습니까? 지금 설명됐지요? 그래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기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는 현금 보조를 받으면 실질 소득이 증가한 거죠. 소득이 증가한 거죠. 소득이 증가하면 임대주택이 정상재라면 정상재일 때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정상재라면 수요 증가. 그 다음에 대체 효과입니다. 대체 효과는 가격 효과, 즉 가격 보조, 집세 보조 받으면 임대주택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럼 다른 자에 비해서 싸진 거야. 싸지면 다른 자의 소비량을 감소시키고 임대주택의 수요량을 증가시킨 거라고. 그럼 다른 자에서 임대주택으로 뭐 했습니까? 대체한 거지. 그게 무슨 효과? 대체 효과. 자, 됐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38페이지 공공임대주택 정책. 이건 됐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241페이지 가면 여과 과정이 있습니다. 241페이지에 이게 주택 여과 과정입니다. 이 여과 과정은 주택시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책은 이 부분에 써놨습니다. 뭐 책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143페이지를 잠깐 가볼래요? 143페이지를 가면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주택시장 나옵니까? 그러니까 주택시장과 같이 공부해야 돼요. 143페이지 주택시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우리 배우는 여과 과정에다가 143페이지하고 연결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241페이지 여과 과정에다가 143페이지하고 연결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주택 여과 과정 갑니다. 주택 여과 과정은 주택시장에서 수요 공급 현상을 주택 여과 과정이라 합니다. 자, 주택 여과 과정. 우리 해운대교가 개발됐습니다. 해운대가 개발돼서 고가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흘러가면 주택의 질이 떨어집니다. 주택의 질이 저하되면 그러면 일부는 해운대구에 사는 고가주택, 고소득자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고가주택 일부가 공가로 남아. 그때 저소득층이 그 지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택 여과 과정은 주택이 신축돼서 일정 시간 흘러가면 주택의 질이 저하되고 그러면 고소득층이 살다가 저소득층이 사는 그런 현상, 주택이 이용 주체가 바뀌는 현상을 주택 여과 과정이라고 해요. 주택 여과 과정의 개념을 써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주택의 질적 수준의 저하, 질적 수준의 저하가 발생합니다. 수준의 변화가 발생해.
그래서 주택의 이용 주체가 바뀌어요. 주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현상을 주택 여과정이라 하는데 얘를 주택 순환 현상이라고 그래요. 달동네입니다. 달동네는 주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 주체가 고소득자입니까? 저소득자입니까? 저소득자죠. 그런데 달동네가 재개발, 재건축된대요. 재개발, 재건축되면 그러면 고가주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용 주체, 여기 달동네가 이용 주체가 저소득층이었다가 재건축, 재개발돼서 고소득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주택 여과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용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이용 주체 변화 현상, 이를 주택 순환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주택 여과 과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향 여과가 있고 하나는 상향 여과가 있답니다. 주택 여과 과정이 시험에 나오면 2번에서 가장 답이 많이 됩니다. 2번에서. 자, 그러면 하향 여과는 위에서 밑으로 흘러갔다는 소리야. 위에서 밑으로. 상향 여과는 밑에서 위로 올라갔다는 소리입니다. 하향 여과, 고가주택 지역이 또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뭐 돼서 노후화돼서 시간이 흘러가면 노후화되죠. 노후화됐습니다. 노후화돼서 저가주택 지역으로 저소득층 사용으로 바뀌는 현상, 얘를 하향여가라고 그래요. 고에서 저로 내려갔습니까? 그렇지, 하향여가를 합니다. 상향여가는 반대. 저가주택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되는 거야. 재건축, 재개발돼서 그래서 고가주택 지역으로 바뀌는 현상, 얘를 상향여가라고 표현합니다. 다시요. 하향여가는 고가주택 지역이 노후화돼서 저가주택 지역으로 바뀌는 현상, 얘를 하향여가. 상향여가는 달동네가 재개발, 재건축돼서 고가주택 지역으로 바뀌는 현상, 그것을 상향여가. 다른 표현은 하향여가는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 지역이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사용으로 바뀌는 현상. 그 다음에 상향여가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재건축, 재개발돼서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현상, 그것을 상향여가라고 합니다. 상하 구별 잘할 거. 위에서 밑으로 올라갔다 하, 밑에서 위로 올라갔다 뭐 상.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이제 문제가 잘 안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하향여가는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입니까? 저가주택의 수요 감소입니까? 하향여가. 하향여가는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 현상이 발생하니까 고가주택 일부가 저가주택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하향여가는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 현상이에요. 주택 수요 증가 현상으로 발생해요. 자, 이번에는 상향여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고가주택을 많이 찾습니까? 저가주택을? 고가주택을 많이 찾는 거죠. 그래서 상향여가는 우리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상승을 해요. 소득 수준이 상승하면 그러면 저가주택의 수요는요 감소하겠네. 감소하고 고가주택의 수요는요 증가하겠네. 그러니까 상향여가 원인은 소득 증가로 인하여 저가주택의 수요는 감소하고 고가주택의 수요는 증가하는 현상. 여기에서 가장 최근에 답을 잘 줘요. 상향여가는 소득 수준의 증가로 인해서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 현상이라고 몇 번 출제했습니다. 최근 한 3번 정도 출제해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구분하는 것도 잘 내요. 구분하는 것도. 근데 잘 맞추시더라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틀리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상향여가는 저가주택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돼서 고가주택 지역으로 바뀌는 현상인데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저가주택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고가주택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뭐라 한다? 상향여가로 한다. 상향여가는 여기서 끝이에요. 상향여가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하향여가가 일반적인 게야. 상향여가는 재건축, 재개발 해야만 이루어지는 거고 하향여가는 그냥 방치해버리면 하향여가 되는 거야. 주택을 그냥 방치해버려요. 재건축 안 하고 방치해버려요. 그러면 노후화되고 저가주택지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거라고. 일반적. 얘는 이제 인간이 개입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상향여가는 이걸로 끝나고 이제 하향여가를 지금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향여가 갑니다.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임대주택의 수요량이 증가합니까?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임대주택의 수요량이 증가하는가요? 그게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하향여가 갑니다. 3번 하향여가. 그림은 굳이 그릴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는 고가주택 지역입니다. 여기는 저가주택 지역이요. 고가주택 일부가 노후화됐습니다. 노후화돼서 이 부분에 이렇게 있는 공가가 발생했어. 공가. 집이 비어 있습니다. 공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하향여가 개념됐고, 우리 하향여가 설명할 때 일정한 가정을 깔아봐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고가주택에 살고, 돈 없는 사람은 저가주택에 살기로 하고, 그런 가정을 까는 겁니다. 주택은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시장으로 두 개로 나눠졌다. 돈 많은 사람은 고가주택, 돈 없는 사람은 저가주택에 살기로 하고, 정부가 주택의 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저가주택의 신축을 금지합니다. 신축 금지. 근데 저가주택의 신축을 금지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을 신축을 금지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을 저가주택으로 보면 됩니다. 자, 다시요. 하향여가를 설명할 때 일정 수준 이하의 저가주택의 신축을 금지한다라고 가정을 깔고, 주택시장은 고가주택 지역과 저가주택 지역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고소득자는 고가주택에 살고 저소득자는 저가주택에 산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소득층 인구가 증가하고 정부로부터 임대료 보조를 받아요.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인구 증가하고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합니까?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입니다.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가 결국 뭡니까? 하향여가지.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 하향여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저가주택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봅시다. 주택 시장 단기적으로 뭐가 발생? 저가주택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단기 나오면 초과수요? 맞죠? 초과수요? 초과수요 맞아요. 결국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요 증가하겠지. 수요 증가. 이거 봐요. 임대료 보조가 해주고 저소득층 인구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 그게 단기야. 수요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초과수요 발생하죠. 초과수요 발생하면 저가주택의 임대료, 저가주택의 가격은 하락합니까? 상승합니까? 상승하겠네. 그럼 단기적으로 저가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면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초과이윤 얻겠네. 초과이윤. 되셨죠? 그래요? 그러면 초과이윤으로 끝나지, 단기는. 이제 장기로 갑니다. 장기적으로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뭘 증가시킨다? 공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공급 증가. 그런데 주택의 공급은 몇 가지로 나눠집니까? 두 가지. 신규 공급하고 중고 공급이지. 신규 공급하고 중고 공급. 맞죠? 그래요. 그런데 이 공급 증가는 주택의 공급 증가인데 고가주택 공급 증가합니까? 저가주택? 저가주택. 우리 저가주택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을 하는 거야. 지금 봐요. 저소득층 인구가 증가하고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저가주택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수요 증가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초과이윤이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저가주택 시장에서 공급을 증가시킬 거예요. 근데 이 공급 증가는 두 가지가 있다. 신규 공급하고 보유 공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공급은 신규 공급이겠습니까? 보유 공급이겠습니까? 보유 공급이야. 신규 공급이 안 된다라고 지금 가정을 깔았어. 맞죠? 그러면 이 공급은 신규 공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럼 신규 공급이 안 돼. 신규 공급이 안 되면 결국은 보유 공급이야. 보유 공급인데 주택시장을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이 저가주택에서 지금 수요가 증가한 거라고. 그런데 신규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신규 공급이 안 되면 그럼 저가주택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고가주택을 봤더니 노후화돼서 공가로 남아있는 주택들이 있어요. 이 주택이 저가주택 쪽으로 바뀌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가주택에서 수요가 증가해서 초과이윤이 발생했는데 저가주택의 신축을 금지한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고가주택에서 노후화돼서 상대적으로 얘들은 고가주택 지역에서 노후화된 거라고.
얘들이 공가로 남아있는 거라고. 여기 살던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거야, 지금. 그러면 공가로 남아있는 거야. 이 공가로 남아있는 주택들이 저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고가주택이 저가주택 됐다? 무슨 여가? 하향여가. 그래서 여기 보유공급인데 이게 고가주택 일부가 주택이 저가주택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가 무슨 여가? 하향여가라고 그래. 하향여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저가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고가주택 지역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저가주택 지역으로 바뀌는 거야. 이것을 침입했다고 그래. 침입.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온 거야. 그것을 침입했다고 그래. 침입의 결과 이게 계속 저가주택으로 바뀌어버려요. 봐봐요. 고가주택 지역 일부에 공가 현상이 발생해서 저가주택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침입했다고 그래. 그 결과 고가주택 지역이 전부 저가주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무슨 여가? 하향여가 이렇게 부른다고. 그것을 계승됐다고 그래. 계승. 침입, 계승됐다고 그래. 침입. 우리 시험에서 한두 번 나왔는데 그런 용어는 이제 안 나올 거야. 생물학적 용어예요. 새로운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왔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침입. 침입의 결과 저 부분이 다 모두 다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바뀌었다. 그것을 계승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계승됐다. 나중에 할 겁니다. 이 다음 순환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을 증가시켜요.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여기서 신규 공급이라면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비용 증가, 비용 불변, 비용 감소란 말이 나와. 신규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생산 요소를 사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비용 증가, 비용 불변, 비용 감소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보유 공급이기 때문에 생산 요소를 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비용 증가, 비용 불변 이런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나는 모르겠다. 자, 공급 증가했습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그럼 이제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임대료는 가격은요? 다운되는 거지 뭐. 다운. 그래서 원래 수준 가는 거라고. 그러면 하향여가가 발생을 하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저가주택의 공급량은요? 증가다 감소다? 증가. 매우 중요한 말. 하향여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저가주택의 수량은 증가 감소? 증가. 증가잖아, 증가. 공급이 증가했다. 이게 저가주택의 수량이 증가한 거라고. 그럼 저가주택의 수량이 증가하는데 얼마만큼 증가? 하향여가 된 만큼. 저가주택이 원래 1000개였습니다. 1000개였는데 그런데 고가주택 일부가 하향여가 돼서 저가주택이 됐답니다. 그게 100개래요. 그럼 저가주택이 몇 개 증가한 거야? 100개 증가한 거지. 수량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향여가가 이루어지면 저가주택의 수량은 증가 감소? 증가. 저가주택 수량 증가. 하향여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임대료는 원래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공급량, 저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 감소? 증가. 매우 중요됐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하향여가 현상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면 저가주택의 수량은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줍니다. 오다 X다. X. 저가주택의 수량이 증가. 됐어. 그러면 저가주택 시장만 분석해서는 안 되죠. 이제 고가주택 시장도 같이 분석하는 겁니다. 4번. 고가주택 시장을 하는 겁니다. 고가주택 시장. 고가주택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자, 역시 단기 갑니다. 고가주택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무슨 현상 발생할까? 고가주택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무슨 현상? 공급 감소. 선생님, 왜 공급이 감소하는데? 하향여가 됐잖아요. 하향여가 됐습니까? 그럼 공급 감소지. 공급이 감소합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상승. 그러면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이윤? 초과이윤.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장기적으로 뭘 증가시켜요? 공급 증가. 좋다. 이 공급 증가는 신규 공급 증가입니까? 보유 공급 증가입니까? 이거는 신규 공급이에요. 공급을 증가시킨 거라고. 그러면 신규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생산 요소를 사야 되죠. 신규 공급 증가, 생산 요소, 택지도 수요해야 되고 건설 자재도 수요해야 되고 그게 생산 요소입니다. 건설 노동자도 뽑아야 되고 생산 요소의 수요를 증가시킬 겁니다.
이때 생산요소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생산요소의 가격이 불변일 수도 있고 생산요소의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한 산업을 뭐라고 하는가? 비용 무슨 산업? 증가산업이라고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금 도대체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서 왜요? 시간이 흘러가면 다 돼요. 제가 여기서 있는 분들의 11월 달의 모습을 다 기억합니다. 지금 잘하신 분들도 내가 11월 달의 모습을 다 기억해.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2, 3개월 흘러가면 다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상한 거 배웠다. 그 정도로 좋게. 이상한 거 배웠다. 그 다음에 초과 수요 뭐라 하더라. 그 다음에 초과 공급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하더라.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자, 이번엔 비용 불변 산업을 봅시다. 비용 불변 산업. 비용 증가 산업, 비용 불변 산업 갑니다. 자, 갈게요. 비용 불변 산업.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공급을 증가시켰는데, 이렇게 증가시켰는데, 얼마만큼 공급을 증가시켜요? 하향여가 된 만큼. 여기 하향여가를 100개 이루어졌다 합시다. 100개. 그러면 이 말은 고가주택 100개가 저가주택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공급 감소가 몇 개요? 100개. 100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불변 산업은 이 공급 증가를 공급이 감소한 만큼 증가시켜주는 거야. 비용 불변 산업은. 그러면 공급 증가는 하향여가 된 만큼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소리예요. 비용이 불변이니까. 좋아요. 그럼 비용 불변 산업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고가주택의 가격, 고가주택의 수량, 이런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 가격과 수량 봅시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갔던 게 공급 감소가 몇 개 일어났어요? 100개. 100개 일어났는데 공급 증가를 또 100개 해주는 거야. 공급 감소가 100개 일어나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공급 증가를 100개 해주는 거야. 그럼 또이 쌤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요, 원래 수준. 올라갔던 게 원래 수준 오는 거야. 자, 수량 봅니다. 수량. 비용 불변 산업일 때 고가주택의 수량 봅시다. 수량. 고가주택의 수량이 원래 1000개였어요. 1000개. 여기 고가주택의 수량을 1000개라고 합시다. 1000개. 그러면 고가주택도 1000개, 저가주택도 1000개였습니다. 맞죠? 근데 100개가 빠져난 거야. 뭘로? 저가주택 쪽으로. 그러면 저가주택은 몇 개 되고? 1100개. 그러니까 하향여가 현상이 발생하면 저가주택의 수량은 증가죠. 증가. 맞나요? 그래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만 보면 고가주택의 수량은 감소한 거지. 원래 1000개였는데 100개가 빠져나왔으니까 이렇게 100개가 빠져나왔죠. 그러면 여기는 1100개 되고 얘는 900개 된 거야.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공급이 감소했잖아. 공급이 감소해서 몇 개 된 거야? 900개 된 거야. 900개. 근데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켜. 근데 비용 불변 산업은 100개 빠진 만큼 공급 증가시켜. 그러면 비용 불변 산업일 때 장기적으로 고가주택의 수량은 몇 개? 개수 말해, 개수. 1000개. 1000개 그러면 무슨 수준? 원래 수준. 이렇게 하지. 선생님 왜 1000개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원래 1000개였어요. 원래 1000개였는데 100개가 빠져났습니다. 그럼 900개 된 거죠? 이게 900개 됐다는 소리예요. 공급이 100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이때 공급량은 몇 개요? 900개. 900개. 그런데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켜. 근데 비용 불변 산업은 100개가 감소한 만큼 증가시켜. 그러면 1000개에서 100개 빠졌다가 다시 100개가 증가하면 10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그러면 다시 몇? 1000. 그럼 무슨 변? 불변인데 원래 수준. 원래 수준 되셨죠? 자, 이번에는 공급 증가 산업, 비용 증가 산업입니다. 공급량을 증가시키는가요? 시키지. 장기니까. 그런데 하향여가 된 만큼 충분하게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비용 부담 때문에. 비용 부담 때문에. 하향여가는 100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공급 증가는 50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100개 이루어지고. 자, 그러면 수량부터 봐요. 수량. 고가주택의 수량은 원래 수준보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 그럼 구체적으로 몇 개? 950개. 원래 1000개였는데 100개 빠져났대요. 그럼 900개입니다. 여기까지.
900개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비용 증가 산업은 비용 부담 때문에 100개 하향료가 된 만큼 증가 못 시키고 50개만 증가시킨대요. 그럼 900개에서 950개 된 거지. 그럼 원래 1000개였는데 950개가 됐으면 원래 수준보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업이 재미없거나 아니면 날씨가 따뜻하거나. 무슨 말이야? 조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갑니다. 가격은 1000개가 되면 원래 수준이야. 가격이. 1000개가 되면. 근데 1000개보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감소했죠. 그럼 가격은 원래 수준까지 떨어진다, 못 떨어진다? 못 떨어지는 거지. 여기 올라갔죠, 가격이? 가격이 올라갔는데 1000개를 공급시켜주면 100개를 공급시켜주면 그러면 원래 수준이야. 근데 50개만 증가시키는 거지. 그럼 가격이 원래 수준으로 떨어진다, 못 떨어진다? 못 떨어지지. 원래 수준보다 뭐다? 높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 고가주택은 잘 물어보지 않아요. 고가주택은 주택 하향료가 가정에서는 고가주택 잘 물어보지 않고 저가주택 이걸 잘 물어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하향료가 자체에서는 아까 지워졌는데 이걸 잘 물어봐요. 이거. 하향료가는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 현상이고 상향료가는 저가주택의 수요 감소, 고가주택의 수요 증가 현상이다. 이거 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산수를 하지 말. 산수를 하지 마. 내가 칠판에다가 막 더하기 빼고 이런 게 쓰지 마.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야 돼요. 저번 주에 이 내용을 다른 학원은 저번 주에 했거든요. 한 두 학원에서. 근데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는 할 텐데 그것을 다른 학원에서는 대답을 잘 못 하더라고. 여러분들 다 대답해 주셔야 돼. 지금부터 질문할 거야. 하향료가 현상이 발생하면 저가주택의 수량은 증가, 감소? 증가. 이해는 금방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물어볼 거야. 하향료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전체의 수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지금 증가도 나오고, 불변도 나오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지 뭐라 하신 분도 있었어. 어느 분은 증가라고, 어느 분은 감소라고, 아니, 불변이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지 뭐라 했었어. 근데 내 이름 못하겠어. 잘 생각하세요? 증가도 있고, 불변도 있고, 언어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요? 증가도 있고, 불변도 있고, 어도 있었어. 뭐예요, 이거? 증가. 선생님, 왜 증가한대요? 빨간 걸로 썼으니까? 증가요, 증가. 이거 증가입니다. 증가요. 자, 왜 증가냐면, 이게 볼래요? 여기, 지금 봐요. 원래 1000개였습니다. 고가주택, 저가주택 1000개였죠. 1000개, 원래 이제 처음에는 2000개였어요. 2000개였습니다. 그런데 하향료가 됐어요. 하향료가 됐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대로 2000개야. 봐요. 왜 그러냐면, 원래 2000개였어요. 원래 2000개였습니다. 근데 하향료가 됐습니다. 하향료가 되면, 그러면, 단기를 보면, 단기를 보면, 그냥 고가주택 100개가 저가주택 된 거야. 그럼 고가주택은 900개, 저가주택은 1100개. 그럼 불변이죠. 불변이란 말이에요. 근데 장기가 봐요, 장기. 장기적으로 되면 고가주택을 증가시키는 거야. 맞죠? 고가주택을 증가시키는데 여기서 100개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었고 50개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면 50개를 증가시키면 고가주택이 몇 개 되는 거야? 950개. 저가주택은 몇 개? 1100개. 1000개. 원래는 얼마? 2000개. 2000개였고 하향료가 이루어지면 저가주택은 몇 개? 1100개. 1100개 있어요. 근데 고가주택은 900개 있었어. 이게 단기야. 이게 단기라고. 근데 장기가 되면 저가주택은 1100개 그대로 있죠. 고가주택은 950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몇 개? 1000개가 되는 경우도 있죠. 비용 불변 사람은 1000개. 비용 증가 사람은 950개. 맞죠? 그럼 더해봐요. 다음에 이렇게 되면 2050개. 이렇게 되면 2100개. 그러면 하향료가 현상이 발생하면 주택 전체 수량은 비용 불변 사람이든 비용 감소 사람이든
비용 증가 산업에서 상관없이 증가. 됐습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되네. 하향여가 현상이 발생하면 저가주택 수량은 증가. 주택 전체 수량도 증가. 근데 고가주택은 그게 비용 불변 산업인지 비용 증가 산업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고가주택의 수량은 뭐다? 감소. 이 사례는 몇 개 감소? 50개 감소. 됐습니까?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하향여가 현상이 발생하면 저가주택의 수량은 증가. 주택 전체 수량도 증가. 됐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여가 과정도 끝내는 건데요. 242페이지 갑니다. 242페이지 가면 주거분리와 여가 과정 나왔습니까? 주거분리의 개념까지. 여기 주거분리와 여가 과정까지 끝내면 이번 순환이 아니라 이 다음 순환에 할 건데 이거 끝내면 이제 주택 여가 과정이 확실하게 자리가 잡아요. 그러니까 주택 여가 과정하고 주거분리가 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 힘드니까 주거분리의 개념만. 주거분리는 주거지역이 고가주택지역과 저가주택지역으로 나눠지는 현상.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나눠지는 현상을 말한다. 주거분리라고 합니다. 주거분리. 이 주거분리를 자세히 봤더니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같은 동네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서울로 봅시다. 서울은 소위 말해서 강남은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강북은 상대적으로 못 사는 거죠. 그게 주거분리야.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같은 도시 내에서도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에 나눠진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주거분리라고 그래. 주거분리? 그러면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다시 강남으로 갑니다. 강남에서도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또 나눠지게 돼 있어요. 강남에서도? 강남 사람들 그러잖아. 다 같은 강남인 줄 알아? 이렇게 한다잖아. 실제로. 다 같은, 야, 청담동이 강남이지 양재동도 강남이냐?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러면 주거분리 현상은 도시 전체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같은 동네에서 나타날 수 있다. 무슨 말 됐죠? 근데 같은 동네란 말은 학문적 용어가 아니죠. 그럼 학문적 용어는 인근지역이라고 그래요. 인근지역. 여러분 지금 인근지역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인근지역 설명하려면 한참 걸려. 그러니까 인근지역은 같은 동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같은 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서울에서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주거분리 현상을 발생하고 같은 구에서도 주거분리 현상을 발생한다. 근데 같은 구라고 않고 뭐라 한다고? 인근지역. 인근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근지역이라 근린지역 이렇게 나왔습니까? 거기 주거분리 개념에서 세 번째 줄 끝나는 부분에 근린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발생하며 나왔죠. 그 근린지역이 인근지역이야. 인근지역.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근린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인근지역이라고 표현해요. 근린하고 인근을 반대로 쓰면 똑같단 말이야. 인근지역, 근린지역 똑같단 말이야. 되셨죠? 여기 인근지역하고 근린지역은 감정평가가 한번 배워요. 감정평가상의 용어라고 그래요. 자, 됐습니다. 자, 그 정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243페이지 갑니다. 불량주택의 문제. 불량주택이 무엇인가? 불량주택이 무엇인가? 그것은 필요 없고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을 불량주택이라고 하시면 돼요. 허름한 주택. 그것을 불량주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불량주택이 무언가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고 왜 시장에 주택시장에 왜 불량주택이 존재하는가 그걸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게 별로 좋지 않죠. 허름한 주택이 존재하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다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불량주택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불량주택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면 왜 불량주택이 시장에 존재하는가를 생각해봐요. 주택이라는 자원을 주택시장이 원활하게 배분하지 못했답니다. 다시요. 주택이라는 자원을 주택시장이 자원 배분을 실패했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시장의 실패라고 그래요. 그러면 양질의 주택이 공급돼야 돼. 양질의 주택이 공급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불량주택이 지금 주택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자원 배분을 잘못한 것이다? 아니면 자원 배분을 잘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복습을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개론은 뒷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불량주택이 시장에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잘못한 게 아니라 시장이 매우 잘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가 아니야. 자, 시장이 잘못했다. 자원 배분을 잘못했다. 시장이 실패죠. 그 시장이 실패. 그런데 시장이 자원 배분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시장의 성공이라고. 그러면 불량주택이 시장에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잘못하고 있는 시장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런데요? 시장의 성공이야. 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불량주택에 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시장에서 주택 자원이 원활하게 배분되고 있는 거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고가주택이 배분돼야 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불량주택이 배분돼야 돼. 그러니까 시장에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잘못한 게 아니라 시장이 원활하게 자원 배분을 하고 있는 거야. 시장이 실패입니까? 시장이 성공입니까? 시장의 성공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불량주택이 시장에 존재하는 것은 시장 실패의 산물이다. O다 X다. X. 시장 실패의 산물이 아니라 시장이 원활하게 자원 배분을 하고 있는 시장의 성공 현상이다. 그러면 시장이 성공하고 있는데도 불량주택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량주택을 없애야 돼. 그럼 불량주택을 없애려면 정부가 철거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정부가 불량주택을 없앤다고 철거해버리면 소득이 낮은 사람은 어디가 살 거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철거는 대책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정책이 필요할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소득 수준을 높여주면 돼. 소득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불량주택에 살지 않겠죠. 그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다 조금은 더 높은 수준의 주택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불량주택이 공가가 발생하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야. 따라서 불량주택이 시장에 존재하는 것은 시장의 실패도 아니다. 아니다. 시장의 성공 현상이고 불량주택을 해결하는 것은 철거가 아니고 뭐다? 소득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요. 디귿 읽어봅시다. 사적 시장에서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할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할당이 뭐요? 배분.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뭡니까? 시장의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지 결코 시장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업. 불량주택의 문제는 주택 그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실제로는 소득의 문제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불량주택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되셨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우리는 정책론을 끝냅니다. 10분 쉬었다 이어서 할 겁니다.